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93페이지 하단에 2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동시행변권 하고 있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도 이행하기로 한 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제가 먼저 하기로 했다면, 다시 말하면 선이행 의무자는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좌측에 상단에 나와 있는 법조문도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일단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예외와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예외 두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게 됐다면 이때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 중 이행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예를 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현찰박치기로 거래하는 사람은 없죠. 일반적으로 먼저 중도금도 주고 나중에 뭘 줘요? 잔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돈을 나누어서 주는 것이 뭐죠?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뭘 했냐면은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요 매매 대금을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뭘 주게 되냐면 중도금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뭘 주냐면 잔금을 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인 거죠. 따라서 이전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고요. 또 물론 상대방도 잔금 안 주면 이전 등기 서류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은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도금은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주기로 한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되시죠? 꼭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혹시나 싶어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요, 갑자기 그 건물에 없던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뭐가 생긴 거죠? 현저한 사유가 생긴 거죠. 그럼 바보가 아닌다 하면은 중도금 안 줍니다. 가압류 말소하기 전까지는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 없었고요. 그냥 안 줬어요. 이행지체죠. 안 주고 은근과 끈기로 버텼더니 드디어 잔금을 주기로 한 날이 됐어요. 그 말은 상대방도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날이 된 거죠. 이때는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까지 합쳐서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을은 갑이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행 거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갑은 을이 매매 대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대금을 안 주는 것은 정당한 이행 거절이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상해지는데 갑은 먼저 이전 등기를 서류를 을에게 주든지 아니면 법무세 사무실에다가 맡겨두든지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함으로써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좀 특이하죠? 아니 지금 이놈은 중등조차도 안 준 놈이잖아요. 근데 그놈한테 채무불이행이다 매매 대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등기소를 주라는 얘기잖아요. 이상하니까 시험이 잘 나오는 거죠. 우리가 동시항변권이 문제가 되면 결론이 아주 이상해집니다. 기억나시나요? 전세권 할 때 전세금에 반환과 목적물에 반환은 뭐라고요? 동시이행 관계다. 따라서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뭘 해줘야 돼요? 집을 비워줘야 한다. 같은 겁니다. 이러한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등기 서류를 안 주는 것은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니까 대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지만 비로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 한 겁니다. 교재 보시면 우측에 기억 선이행 의무자 해가지고 기억 니은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뭐도 나옵니까? 판례도 나오고요. 그런 지고 그 다음 판례 밑에서 3번 상대방이 채무이행 또는 그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할 것이라는 말은 지는 하지 않으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얘기니까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고요. 계속돼야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한 번 안 받았다 하더라도 수령을 지체했더라도 계속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일단 동시항변권의 한 80%는 끝난 거죠. 그 다음에 4번 해가지고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서 쭉 내용이 나오고 우측에 보시면 판례 가지고 복잡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꺼번에 좀 정리를 좀 해둬야 됩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동시이행항변권이 언제 인정이 되느냐 이 문제인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시되 그거를 깨알같이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일단 정리해드리는 큰 틀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틀을 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충분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쌍무계약이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니까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쌍무계약이 있어야지만 인정된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결국은 유상, 임대차다, 매매다, 교환이다 뭐 이런 유상계약이 나오면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무는 동시이행관계구나 라고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 관계다. 이거 뭐 따로 기억할 건 아닌데 따로 안 기억하시면 틀리시더라고요. 이 담보 책임은 매매 계약에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뭐예요? 쌍무 계약이니까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 관계가 되고요. 담보 책임 먼저 우리가 매매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다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무효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또는 해제가 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또는 권리가 소멸돼서 원상 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 과거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또 많은 내용들이 원상 회복은 동시이행 관계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변제입니다. 돈을 갚는 것이 동시이행 관계냐, 뭐와? 그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변제하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돈을 갚을 때 영수증을 안 주겠다고 하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으로서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첫째, 변제하는 것과 차용증, 채권 증서를 돌려받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돈을 갚으러 갔어요. 갚으러 가가지고 영수증은 주는데 차용증은 채권 증서는 집에 깜빡 잊고 두고 왔대요. 나중에 주겠대요. 그럴 때는 뭐죠?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제와 채권 증서를 반환받는 것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왜요? 영수증만 잘 받아두면 돼요. 영수증만 잘 받아두면 그쪽에서 차용증을 10장을 가지고 있든 20장을 가지고 있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뭐하고요? 변제하고. 자, 은행에서요, 대출 받았습니다. 저당권 설정하고요. 돈을 갚으러 가가지고, 아가씨, 저당권 말소 안 하면 돈 못 갚어 라고 해봤자 콧방귀도 안 낀다. 먼저 돈을 갚고, 나중에 그 저당권은 뭐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니죠? 동시인 관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라고 일단 오늘은 뭐죠?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아직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가 뭔지를 공부 안 했고요. 이게 뭔지는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공부할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하자고요. 변제하는 것, 특히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뭐가 아니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걸 노란색으로 썼는데 왜 그러냐면 어차피 동시이행 관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요 세 가지를 세 가지를 꼭 어떻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첫째, 채권 증서의 반환. 두 번째, 담보의 말소.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는 뭐가 아니죠?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397페이지 오시면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한번 풀어볼까요?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맞고요. 이거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설명 안 드려요. 왜요? 이 상계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려도 어려워하시고 멘붕 상태에 빠지더라고요.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그냥 외우시고. 2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경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답입니다.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이 이행한다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뭐가 돼요? 소멸되는 거잖아요. 경계가 이행인가요? 이행이죠. 기억나시나요? 경계는 뭐죠?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입니다. 따라서 경계도 이행이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 소멸돼야 되므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시행변권은 물론 소멸하지 않고요. 4번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액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동시이행항변권의 는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질문이 잘 나오는데, 뭐 유치권을 행사하든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하든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뭐가 돼요? 진행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위험부담이 나옵니다. 위험부담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가 지문이 나오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잘 틀리시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잡할수록 어려울수록 문제를 푸는 도구는 어떻게 해요?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아주 확실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드리죠.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면요.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뉩니다.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그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 문제가 되고요.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할 수 없어서 못하는 뭐가 되냐면 이행 불능 문제가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제할 때 간단하게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위험 부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이란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문제가 위험 부담 문제입니다. 이게 뭐죠? 의의죠. 자,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 원칙,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항상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지만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그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고요. 두 번째,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위험은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확실히 숙지해야 될 사항은 요게 전부입니다. 문제 풀 때도 요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무튼 위험 부담이 뭐냐?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위험 부담입니다. 원칙은 누가 부담하죠?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거나 채권자가 수령 주체 중이었다면 위험은 누가요?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해야죠. 먼저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죠?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다는 말은 쌍방 모두가 채권자일 수도 있고 채무자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생각해 볼까요?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이 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매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매수인이라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매매 계약할 때 건물이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 났다.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채무자냐? 돈을 기준으로 하면 을이 채무자가 돼요. 근데 문제는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돈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 건물을 없어진 건물을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따져야 된다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는 건물을 넘겨줘야 될 매도인이 채무자고요. 여기서 채권자는 건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수인이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도인이 채무자고 채권자는 누구라고요? 매수인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갑은을에게 건물을 더 이상 못 주죠. 그죠? 을은 또 바보가 아닌 다음에 매매 대금을 안 주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 누구죠? 갑이죠. 그죠? 을은 쌤쌤이잖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첫째,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을이 미리 갑에게 매매 대금을 2억 원을 지급한 상태라면 그 돈은 줄 필요가 없는 돈이니까 돌려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두 번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이 이행한 것은 부당 이득으로서 뭘 받아야 돼요? 반환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돈을 받는 게 여의치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갑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초등학교에 있나요? 재난센터에 있나요? 자, 지금 건물이 지진 나서 무너졌잖아요. 초등학교에서 지금 뭐예요? 집단 수용대가 라면 끓여 먹고 있단 말이죠, 이 갑이. 근데 을이 가가지고, 아저씨 안녕하세요. 제가 준 돈 2억 원 돌려주세요. 그러면 갑이 돌려줄 상황이 아니죠. 아, 이 사람아, 지금 우리 딸이 지금 지진 나가지고 그 무너진 잔해 속에 지금 묻혀있는데 이 미친놈이 어디서 돈 달라고 지랄해. 막 이럴 거란 말이죠. 이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럴 때 을은 갑한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 앞으로 받을 보상금을 저에게 대신 주십시오. 아니면 보험금을 대신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된다라고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진이 난 게 아니라 채권자가 을이 매수인이 괜히 집 샀다고 깝죽대다가 담뱃불을 잘못 버려서 과실로 건물이 불타서 없어진 거라면 채권자에게 뭐가 있으면요,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채권자가 부담하는 거죠. 뭔 소리냐?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준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을 때문이니까 을은 건물이 없더라도 매매 대금은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된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두 번째, 이익 상한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을의 과실로 건물이 없어지는 바람에 갑은 건물을 넘겨주지도 않는데 을에게 뭘 받게 됐어요? 매매 대금을 받게 됐잖아요. 그럼 이때 갑에게 이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이익이 뭐냐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하는 일이 생기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에게 건물을 넘겨주면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어요. 근데 건물이 없는 바람에 건물도 안 주고 뭐만 받게 됐어요? 매매 대금만 받게 됐다면 결국 갑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절약하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매매 대금에서 깎아줘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이익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때 먼저 하얀색으로 쓴 이 틀을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부분은 뭐죠?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뭐 하셔야 될 부분이죠? 이해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399페이지 오시면 임의규정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박스 얘기죠. 뭐 물론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약법은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규정이 다 뭐예요? 임의규정이에요. 그래서 계약법 들어가지고 한 거, 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니, 동시이행 행정권이니, 위험부담이니 다 뭐예요? 임의규정이고 특약으로 배제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건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대표 예제입니다. 399페이지죠. 특정한 건물을 갑이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건물에 병이 방하하여 소실되었다. 현행민법상 갑의 권리의무로서 맞는 것은 그러면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했는데 병이 방하했죠. 그러면 매도인인 채무자에게도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고 매수인은 채권자에게도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누가 위험을 부담하죠? 원칙에 따라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사례고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뭐였죠?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니까 2번 건물의 양도 의무는 면하고 대금 청구권도 소멸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갑과 을이 을 소유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소실되었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인데 계약 체결 후니까 뭐죠? 후발적 불능임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 될 수도 있고 위험 부담일 수도 있는 거죠. 1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채무자에게도 채권자에게도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위험부담이고 누구의 위험부담입니까? 채무자. 따라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2번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을의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갑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3번 갑의 가실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그러면 갑이 누군가요? 지금 을이 매도인이고 갑이 뭐죠? 매수이니까 매수인, 채권자에게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이 있고 누가 위험 부담하는 거죠?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매수인은 뭘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4번 을의 가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과실이 있으면 이때는 뭐죠?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이 되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는 거죠. 5번 갑의 수령지체 중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됐어요. 요거죠.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인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매수인 대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X구 5번이 답이고요. 요 두 번째 문제가 계약 체결상 과실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니까요. 꼼꼼히 기억하시고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